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평양 중심부를 뚜렷하게 찍은 영상들을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본격 촬영이 시작되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기술로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회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초청을 받았던 인도 재벌의 자녀 결혼식에 저커버그, 게이츠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황 나훈아 씨가 은퇴 콘서트 계획을 밝히면서 남진 씨와 이뤘던 세기의 라이벌전 등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12월이었죠. 발사가 돼서 궤도에 안착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평양 중심부 인근의 대동강의 어떤 선박들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전송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 해상도가 굿이다 이런 감탄까지 했다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정찰위성은 이제 400km, 상공 400km에서 600km 사이에 이제 일종의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걸 이제 지구를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정찰위성이니까 정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찰 기능을 일단 지금은 시험 가동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제 해상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일단 그 시험 단계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30cm, 0.3이라고 그러거든요. 0.3mm. 서브미터급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니까 자동차나 사람도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번호판 숫자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될 때 그렇다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올려서 우리가 컴퓨터로 제어를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그 성과가 좋다, 해상도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 항구에 예. 있는 선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군데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동강변에도 배가 있을 것이고 원산에도 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그렇겠죠.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2차례 평양 상공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상공을 지나갈 때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지상으로 송신을 하죠. 네네. 그럼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해상도를 보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물체를 보게 되는 건데, 평양은 이제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듯이 평양은 이제 대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150년 전에 제너럴 셔마너 사건도 대동강에 그 군함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자초되는 사건.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대동강이 수심이 깊고 배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동강변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 당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동강변인지 원산 앞바다, 아마 대동강변일 거예요. 평양 상공을 촬영했다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 선박이 확인이 됐는데 바로 옆에 이제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건물까지 찍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양 중심부에서 찍힌 어떤 건물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 봤을 때 평양 중구역이라는 곳에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건물, 이게 이제 이 안에는 김정은의 공식 집무실이 있는 거죠. 네, 집무실이 있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는 집무실도 여러 군데고, 그다음에 자는 곳도 여러 군데고, 또 지하로 벙커를 파가지고 연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2024년 3월 4일 12시 4분 현재 김정은이 어디 있냐,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예, 그러나 대충 그 노동당 중앙당사의 김정은 집무실과 그다음에 몇몇 군데의 그 아지트처럼 파놓은 곳,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 지하 거죠. 벙커와 이른바 특각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그 시찰 나가기 전에는 대개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하루에 2번씩 적어도 정찰 위성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에 2번씩 여기를 계속 아주 해상도 정밀한 이런 영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네네. 이제 김정은은 조만간 우리 군 당국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찰위성 1호기의 본격 임무는 6월, 7월 사이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발표가 됐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기술로 지금까지는 미군 정보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대부분이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들의 동태, 동선을 시시콜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그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요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정보를 둘러싸고는 그렇죠. 일테면 국정원 정보를 경찰한테 막 주지 않잖아요.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네네. 미군이 자신들의 그 최신 정찰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 그런다고 막 주지 않거든요. 네네. 때로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할 때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는 특히 이게 좀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그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공유했던 정보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국한테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부탁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 우리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우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미국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뭔지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쟤네는 뭘 찍었나? 예. 그러면 미국도 자기들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이 소위 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의 정찰 자산이 획득한 정보와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크로스 체킹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네.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정보 자산의 공유가 가능해졌고 이게 우리나라 정찰 위성 한 기만 달랑 있으면 네. 그 정보 가치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미국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2025년까지 이와 유사가 똑같은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정찰 위성을 4개를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총 5개가 올라가는 총 5개가 거죠. 예.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이거보다는 작지만 특정 목적과 관련해서는 더 기능이 뛰어난 이런 소형 위성을 40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티크 위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의 주요 정찰 위성과 40개의 부티크 위성이 이게 계속해서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평양을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무시 못하죠. 그 정도 되면 미국의 정찰 자산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북한만 감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미군 당국자가 플리스 하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2월 28일 네덜란드의 한 위성 전문가가 북한 정찰 위성의 근황을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요. 이제 북한의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이제 정찰 위성인데 이게 일단 지구 궤도에 안착했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안착한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30 488km에 떠 있던 위성을 북한이 자력 추력으로 497까지 올렸다는 거거든요. 띄웠다. 조금 올렸다. 예. 그런데 이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9km 이상 상공으로 더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제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궤도를 돌 때도 그만큼 힘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저항이 약해지는 거죠. 에너지를 좀 덜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궤도보다는 고궤도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돌릴 수가 있어요. 연장이 된다, 수명이. 예, 그래서
언뜻 보시면 저궤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궤도로 내려와야 더 정확하게 찍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궤도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도 에너지도 많이 그렇습니다. 들죠. 근데 지금 북한이 자체 추력으로 한 9km 정도 상공으로 더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에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린 걸 봐서는 북한의 컴퓨터에 제어가 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고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저거는 일단 살아있는 위성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위성 껍데기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신원식 장관의 말로는 그냥 할 일 없이 돌고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만리경 1호가 무슨 TV 프로그램 제목 같이 동네를 할 일 없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건데요.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돌고 있다. 궤도는 돌고 있고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온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제가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과속 방지하는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깡통. 예, 그 중에는 깡통이 있어요. 속았다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조심하라라는 그 역할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속으면 사람들이 잘 안 속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 북한 위성이 돌고는 있는데 이게 정찰을 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가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구로 보내야죠. 이거를 북한에다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보내주면은 전자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 전자신호를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고 있거든요. 과연 저 위성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촬영한 영상을 북한 지상국으로 쏘고 있느냐. 그 신호 감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직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찍긴 찍었는데 보내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아마 아예 찍는 기능 자체가 없이 그냥 깡통만 쏘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원식 장관이 얘기한 할 일 없이 동네만 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뜻하는 실제 의미입니다. 그 광학적으로 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해상도를 보면 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30cm, 30cm는커녕 네. 몇 미터가 점으로 하나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긴 찍었는데 왜 사진 보면은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서 뿌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뿌옇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뭉개져 버린 사진이 무슨 있어요. 안개 사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상도가 1m, 2m가 돼버리면 그냥 뭉개져 버린 사진처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군사 정보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라도 하는 것과 그것도 못하는 건 또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쏘아는 놨는데 그냥 깡통을 돌리고 있다는 게 세상에 다 알려지면 네. 저건 안 쏘노니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렴풋하게라도 뭐 서울을 찍었다든지 하는 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김정은이 만리경 1호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그 배들 뭐 이런 걸 찍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배인지 뭔지 구별은 간다는 거예요. 예. 전략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게 지금 김정은에게 얘기한 그대로의 사진으로 확인이 돼야 이 사람들 이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경계도 하지만 또 겁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어디를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김정은의 말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증거를 내놔야죠. 지금 우리 경우에는 우리 군이 군사 기밀상 밝힐 수 없다,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정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평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은 것을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필요할 때 불쑥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갔다 왔다. 아하. 우리가 간지도 모르고 너는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 네가 나쁜 맘만 먹으면 즉각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군사적인 그 협박도 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이도 계속 말만 하다 보면 양치기 소년이 진짜 돼요. 그러면 누구도 그 김정은의 말에
그 겁을 먹지 않아요. 그게 김정은으로서는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그 브로핑만 하지 말고 어느 시점 가서는 뭔가를 내놔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쫓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것 때문에 러시아로 갔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났다는 거는 지난해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쓰라 하면서 대량 뭐로 보냈고,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우주기술, 특히 김정은이 그렇게 갈구하는 기술을 좀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고 박사님이 지적한 약점도 보완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예. 뭐 130만 발, 150만 발 정도 되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무기로 사용이 될 텐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푸틴은 김정은이한테다가 컨테이너 9,000개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9,000개의 대부분은 식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첨단 정밀 이 무기까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당국이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군사정찰 위성을 예를 들면,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것은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성공했으니까 두 번, 세 번 성공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네. 문제는 그 안이 빈 깡통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촬영이 가능한 정찰 위성이 들어가느냐인데, 그거 북한이 자체 제작할 기술이 없으면 러시아 거를 갖다가 탑재시키면 돼요. 빌려서든 뭐 꿔든 뭐 그렇습니다. 해서, 그리고 예. 탑재하는 기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필요하면 러시아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와서 탑재시켜 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쏘아 올려서 자기들이 찍은 사진이다 그러고 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러시아에게 바로 그 정찰 위성 관련 지원을 요청했고, 푸틴이 아마도 들어줬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그 신장관의 비유적 표현은 알겠지만, 네. 깡통이 돌고 있다라고만 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일단 깡통이 도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저 깡통에 이 내용을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식이, 세계의 결혼식이 그 뭐 열리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간이니까 아마 오늘까지 하는 모양인데요. 출연료만 무려 120억 원을 줬다는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가 초청 가수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등등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혼사였나요? 예, 인도 부호인데요.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인도의 그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의 뭐 둘째 아들인가가 하는 결혼식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이제 세 번째 네. 혼사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뭐 해외 토픽에 나오는 가십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몇 가지 코드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우선 인도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은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릅니까? 인도 태평양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인도죠. 예. 그래서 인태 평화구상 같은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인도에 주목한 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가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선 것이 작년, 재작년입니다. 이제는 인도가 중국 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인도의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이게 영국 식민지 시절에 워낙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나라라서 인도가 영국 식민지를 받을 때 썼던 영어를 공용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4억 정도 되는 인구가 어쨌든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됩니다. 저는 인도식 영어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영국식 영어가 미국식 영어와는 다르게 연어마가 좀 덜 돼서 좀 딱딱하지만 알아듣기 쉽거든요. 많이 굴리죠. 알 발음을 많이 굴립니다. 예. 그 인도식 영어는 저는 오히려 더 알아듣기가 좋던데,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주요 대기업에 그 전화를 받는 그 콜센터 있죠. 그건 거의 대부분 인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가 그 인도 영어로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럼 왜냐하면 워낙 그 임금이 싼 데다가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를 나름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학을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수학 잘하죠. 네. 인도가 60진법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6단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은 그 인도 학생들이 늘 상위권을 쓸거든요. ITT가 MIT보다 머리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로 거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연봉이 그 MIT나 뭐 하버드 졸업하는 학생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도 있어요. 삼성에서도 인도 출신 임원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인도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군사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데다가 인도를 이해하려면 이런 시장 경제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카스트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이 현세에서 잘 살게 돼 있고 네네.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이 쓰는 것 갖고 시비 걸지 말자는 거예요. 이른바 브라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세상의 계층. 대신에 못 사는 사람은 뭐 우리 운명이 그런 것이고 현세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세상에서 다시 살자. 인도 총리가 최하층 계급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하고 이 시장 경제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계 최대 부호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쓰는 거가 인도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 부를 과시하는 거가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모인 면면을 보면 아니 마크 조커버그가 됐건 뭐 빌 게이츠가 됐건 돈 안 되는데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무슨 축의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 다보스라고 부릴 정도였다는 것 아닙니까? 미니 다보스 포럼이다. 예, 지난번에 딸 결혼식 때.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적어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그 친교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굳히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게 그냥 해외 토픽에 야, 돈 좀 엄청 쓰네 하는 가십으로 이 사안을 볼 일은 아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래서요. 이런 엄청난 결혼식들을 장녀, 장남에 이어 이번에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결혼식을 벌이는 아시아의 최고 부자로 꼽히는 무케시 안바니라는 회장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문어발식 대기업 재벌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뭐 통신을 하기도 하고 뭐 이 에너지를 하기도 하고 재산이 일단 하는데. 1120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27층 집에서 산대죠. 뭄바이의 그 저택이 공식 저택이 27층짜리인데 예. 그냥 10억 불이래요, 저 집이. 예,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정말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독특한 문화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부를 과시함으로써 또 결혼식에 뭐 수십억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 안바니 회장의 그 영향력 때문에 평소에도 뭔가 친교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청까지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옵니다. 다 갑니다. 또 자가용 비행기 다 보내주기도 하고. 네, 아예 그냥 보낸다고도 하대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테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안바니 회장 방식대로 구축이 되는 거죠. 저는 저 모습이 꼭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70년대, 80년대에 천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천민성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뭐 마냥 그렇게 부러워할 일만 예. 또 아니죠. 그렇지만 저게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런 식으로 강력한 그 경제적 영향력
비즈니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군사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네. 하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와의 관련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무케시 안바니 회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큰딸 장남의 결혼식을 초호화판으로 치렀습니다. 그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두 번의 결혼식에 다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2019년에는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이 회장이 갔을 때 터번하고 전통 의상, 물론 그게 이제 그쪽에서 보내준 건데 최고의 의상을 보냈다고 하고 그걸 또 기꺼이 입고 참석했어요. 그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한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굴지의 기업인이 왔다, 정치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나타났다. 그럼 그거 갖고 우리가 비호감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예. 한복 입고 오면 한복 입고 왔다. 박수 치지 않겠어요. 그냥 저커버그와 한복 입은 저커버그의 그 친밀도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매우 현명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전통 의상을 걸치고 외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그 국가 정상들이 그 나라에 가면 짧게 한두 마디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한마디 짧은 인사말이 그 나라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용 회장이나 또는 뭐 반기문 총장이나 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나다 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현명하게 잘 처신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결혼식을 해외 토픽으로 보지 말고 달라진 세계의 글로벌 경제 환경 또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77세가 된 원로 가수 나훈아 씨가 은퇴 공연을 시사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황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팬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죠.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서현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못 봤다는 아가씨 실내꽃 피울 때 싫지 않는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네. 자, 이 소식은 강일홍 더 팩트 편집국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훈아 씨가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편지 한 장이 팬들에게 큰 충격 그리고 아쉬움을 진하게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감성적이고 감동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나훈아 씨가 올해 58년 됐습니다. 데뷔한 지. 그러니까 6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근데 그동안 지난 17년에 11년간의 공백을 갖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바쁘게 지금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항상 최정상에 서 왔는데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언급을 한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저걸 이제 네. 소속사를 통해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손편지를 직접 쓴 편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사를 통해
겹더라도 저 저 내용이 밑에 이제 사인 딱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여긴 지금 활자가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 직접 원래 네네. 손편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글자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게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자신의 주가가 있을 때 무대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 그 시점을 올해로 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팬들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남긴 거잖아요. 네네. 자, 나훈아 씨가 이 편지에서 언급한 본인의 마지막 콘서트. 자,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7군데가 잡혔습니다. 뭐 서울은 아직 하반기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울산, 청주, 창원, 인천에서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이제 출발을 하면 전주까지 7번이 잡혀 있는데요. 하반기도 하기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에도 있다? 장소만 아직 공개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이제 고별 콘서트 형태로 라스트 고마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콘서트를 하는데 대신 은퇴를 한다 2024년에. 네. 하지만 이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많은 팬들에게 교감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무대에서 나를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훈아 씨 스타일상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는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이런 이별 통보였지만 이런 고별사는 평소 나훈아 씨의 소신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60년 가까운 생활을 활동하면서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른다. 이런 뭐 사실 나훈아 같은 대스타에게 불안감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초조나 불안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더라도 본인이 최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거를 멋있게 폼나게 그럴 때 떠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참 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박수 칠 때 그렇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말은 알고는 있는데 네, 실천하기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스타들이 어렵습니다. 없잖아요, 많이. 왜 그러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단 말과 정면 상충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 씨 정도 예를 들면 콘서트를 오픈하면 다 매진이 되는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아직도 건강하고 나이도 충분히 앞으로 10년은 더 활동할 수 있다 이게 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박수를 칠 때 떠나라. 이거 어렵습니다.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그 찢어진 청바지. 네네. 지금도 도대체 나훈아 씨가 80을 눈앞에 둔 분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수가 그치기 전에, 끊기기 전에 무대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일지 항상 두렵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대스타에 알려지지 않은 고독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저도 나훈아 씨는 제가 35년 기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사를 다뤘지만 나훈아 씨의 그 어떤 나훈아 씨만의 그 고유한 생각들은 콘서트에서 얘기해 준 내용. 꿈과 영혼이 없으면 무대에 절대 서지 않는다. 억만금의 개런티를 줘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않는다. 내 공연을 보려면 표를 사라. 네. 이런 여러 가지 대단히 그 깊이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역시 나훈아 씨 아니라면 저런 생각도 아마 못하리라. 기성 가수 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시점을 생각하면 나도 항상 두려웠다. 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놀란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팬들은 몰랐기 때문에 더 갑작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취재했을 당시에 이게 뭐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11년 공백을 갖고 2017년에 컴백을 했는데요. 17년에 컴백하고 나서 많은 가요계 원로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을 모시고 연말에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나훈아 씨가 이미 3, 4년 전에 나는 앞으로 2, 3년 아주 멋있게 공연을 마무리 잘 하고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미 2020년 때 했다 그러니까. 예고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모르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늦춰진 건 코로나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나훈아 씨는 2020년
테스형으로 젊은 층들, 사실은 나훈아 씨 하면요, 지금 젊은 층들에게는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도 테스형을 듣고 그런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큰 인기를 끌었죠. 좀 더 오래 그래서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테스형은 그야말로 신드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 깊은 가사의 의미를 새겨들었지만 젊은 2030 세대들도 가사 내용이 너무나 세상이 어수선하고 2030이 헤쳐갈 길이 막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돌파구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렇죠. 이게 그냥 대히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그 발상도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소크라테스라는 그 위인을 세계적인 위인, 역사적인 인물을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감으로 자신의 어떤 지금 세태를 풍자하리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좀 특이하고요. 그래서 2030 세대들도 이 가사에 매료가 됐고 노래도 물론 나훈아라는 걸출한 가수의 그 목소리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거를 보면 사실 음원 플랫폼 요즘에는 네. 이 온라인 음원 플랫폼으로 판가름 나거든요. 예, 과거처럼 CD라든가 무슨 이게 판이 얼마나 팔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원 깡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순위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나훈아 씨는 그 테스형 음원 순위에 계속 상위권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야말로 뭐 쟁쟁한 아이유라든가 그렇죠. BTS도 또 있고요. 이명웅에 임영웅, 못지않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인데 손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나훈아 씨의 은퇴를 안타까워하는 이 팬들의 아쉬움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모아봤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테스형 안 돼. 은퇴 선언에 누리꾼들 놀랐다.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아요. 10년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90대 직전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미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88세가. 그렇습니다. 노래로 몇십 년을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 멋지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게 저렇게 당당히 떠나는 모습이 멋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10이면 9명은 전부 다 아쉬워하는 이제 앞으로 나훈아 공연을 그래도 가끔 본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영원히 못 본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나훈아 씨 콘서트를 가면 아까 이제 찢은 청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얀 러닝 셔츠 이제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근육을 보여주면 정말 절대 70대 후반이나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온 청바지에. 듯한 그렇습니다. 청바지의 그 하얀 러닝은 그야말로 신화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강 관리를 많이 했고 저 나이에도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건 준비를 많이 했고 늘 연습을 아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가수 중에 가장 최정점에 있지만 연습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참 새겨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훈아 씨는 숱한 히트곡들로 1970년대부터 우리 가요계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한 장면 돌아보겠습니다. 날이 새면 울새들이 시름없이 나르는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노래방 가면 대부분의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부르겠지만 나훈아 노래를 하면 실패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많은 라이벌들이 있었죠. 그러나 나훈아와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만큼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우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모든 게 대조적이었죠? 네, 너무나 많은 게 다릅니다.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추구하는
방향, 취향도 다 달랐습니다. 고향도 한쪽은 영남, 영남이죠. 목포, 네. 한쪽은 부산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보면 조금 전에 노래 들어봤지만 나훈아 씨 노래는 대부분이 토속적이고 시골스러운 그런 가사, 그런 정서를 많이 깔고 있고요.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은 뭐 데뷔 전부터 엘비스 프레슬리를 표방한 그 팝의 영향을 받아서 네. 도시적인 세련된 그런 노래가 주로 많았고요. 그런 노래 장르도 좀 달랐고, 남진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은 형 같은 그런 이미지라면 나훈아 씨는 평생을 신비주의를 고수한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서로를 칭찬했던 네, 그야말로 좋은 라이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칭찬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남진 씨를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나훈아 씨의 대중가수라면 그런 신비주의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은 성격상 좀 그렇게 숨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리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 나훈아 씨의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상대방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도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라이벌 관계가 회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나훈아 씨와 남진 씨의 라이벌 관계는 1970, 80년대 가요 방송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요사의 영원한 맞수 남진과 나훈아. 이미자에 이어 이들은 트롯을 우리 가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70년대 초반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들 노래의 주요 주제는 당시 산업화와 함께 찾아온 이농과 망향이었고, 나훈아와 남진의 노래는 수많은 서민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치료제였습니다. 네, 나훈아 씨는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유달리 강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트로트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런 말도 했고요. 삼성그룹에서 거금을 주고 초청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하면서 내 노래를 들으시려면 표를 사러 오라. 참 전설적인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뭐 대중가수가 무대 아니면은 뭐 행사에 거액의 개런티를 주면서 초대할 경우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수입이기 때문인데요. 나훈아 씨는 그만큼 자기 노래에 대한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공개적인 공개 무대가 아니라 사적인 행사 자리에 가서 돈을 받고 간다는 것 자체를 원치 않고, 실제로도 지자체라든가 이런 그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훈아 씨는 가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그 초청을 했던 것도 네. 내 공연은 표 사면 보는데 왜 돈을 주세요? 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나훈아 씨가 거절하는 명분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제의가 왔을 때. 그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개런티로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공연을 보실 분들은 공연장 표를 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상복이 참 많았던 남진 씨와는 조금 다르게 나훈아 씨는 훈장을 주겠다 이랬는데도 내가 거절했었다. 자, 그러면서 배경을 밝힌 일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4년 전이죠. 2020년에 KBS가 나훈아 대기획, KBS 대기획을 이제 하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MC를 봤는데,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훈장을 거절했다는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맞다. 훈장을 사실 지금 노래 부르고 여러 가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훈장을 받으면 훨씬 더 무게 있게 하라는 그런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래서 훈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은 실없는 소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술주정도 좀 하고 살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훈장 받으면 나는 그거 못하지 않느냐?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가수는 영원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훈장 그렇습니다. 받으면 얽매인다. 그렇습니다. 참 훈장 거절했다는 가수로도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록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요. 또 나훈아 씨는 2018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평양 공연을 단호히 거절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도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 역시 나훈아 씨가 자신의 콘서트를 하면서 이 비하인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띠리리 들어가는 부분인데 늘 나훈아 씨는 이 부분에 재미난 얘기, 아주 뭔가 얽힌 얘기를 좀 하는데 이때 일화를 평양 공연을 거절했던 일화를 밝혔습니다. 이 거절했던 이유에 대해서 김정은이 왜 나훈아는 안 왔어요?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그래서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장관이 이제 스케줄이 바빠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나훈아 씨가 나중에 그거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나는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의 그런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장성택 사형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또 김정남 그 이복형 그렇죠. 살해도 이제 아주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얘기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주한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노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노래는 항상 서정적이고 굉장히 영혼과 꿈이 깃든 그런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어찌 그런 사람 앞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자, 나훈아 씨 얘기는 뭐 계속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공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일홍 더 팩트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바로 내일입니다. 저도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